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남편 하나 믿고 살았고 그 남자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오며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이면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픈 나날이었죠.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고등어 2마리와 시래기 1단을 사서 손주들 먹일 고구마까지 양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더군요. 그때 안에서 들리는 며느리 목소리. 차갑고 낯설고 제가 알던 그 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 집 이제 저희 집이에요. 그 말이 제 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집 팔았어요. 어머니 명의지만 이미 처리됐고요. 순간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구마 2개가 굴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째서 제 집이, 제 삶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송두리째 뒤바뀌었을까요? 이제부터 제게 닥친 그 참혹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결혼 후 40년 동안 1평, 2평 아끼고 또 아껴서 결국 32평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 집은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정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했고 오래된 가구 냄새까지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악화되더니 의사는 제게 말했죠. 부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은 꼭 지켜. 우리 애들 힘들어도 너는 절대로 힘들면 안 돼.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파고들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이 집은 남편과 연결되는 마지막 끈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혼자 사는 건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 제 상황을 본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애들도 엄마 좋아하고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그 말에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들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며느리도 처음엔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엔 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라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는 주방을 제가 사용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기 전에 음식 만지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가만히 있어도 불편해하고 도와주면 더 불편해하고 저는 어느새 집 안에서 작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늦게 와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는 싹 달라지는 태도를 보였죠. 그럴수록 저는 차라리 제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손주들이 매일 같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자요. 할머니가 있어서 좋아. 이 작은 손들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제가 모르는 더 큰 변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시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제 눈앞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그날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오늘 안에 정리해요. 어머니 방은 치우고 이걸로 계약 마무리하면 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죠. 얘야, 나왔다. 그러나 돌아온 건 며느리의 단단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 가장 큰 배신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인기척은 분명히 있었는데 누군가 일부러 대답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얘야, 시장 다녀왔어. 빨리 문 좀 열어줘. 그때였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며느리 목소리가 문틈 너머로 흘러나왔다. 어머니, 지금은 잠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 무슨 정리를 말하는 걸까? 내가 더 묻기도 전에 문 안쪽에서 들리던 남편의 사진 액자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따갑게 가슴을 찔렀다. 얘야, 무슨 일인데 그러니? 문 좀 열어봐. 이 장바구니 좀 내려놓게. 침묵. 그리고 다시 며느리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어머니, 오늘은 밖에서 좀 계세요. 순간 나는 이 집에서의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또다시 확인하는 기분이 들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졌고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혹시나 싶어 나는 집 근처 은행에 들렀다. 며칠 전 은행에서 집 관련 안내 문자가 와서 그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도 떠올랐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자 그는 컴퓨터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객님 등기 이전이 완료되셨던데요. 네? 이 아파트 매매 처리 완료됐습니다. 명의 변경까지 끝났어요.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창밖 풍경이 뒤틀려 보였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아무 서류도 사인도. 직원이 당황하며 다시 확인했다. 여기 전자서명 되어 있습니다. 가족분이 대신 진행하셨나요? 내가? 사인? 전자서명? 나는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모니터 속에 찍힌 사인은 분명 내 것이 아니었다. 이거 제 사인이 아니에요. 직원은 난처한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미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 문 앞에서 기다리던 나는 한참 뒤에야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었다. 엄마, 여기 왜 있어? 추운데.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얘야, 은행에서 집이 팔렸다고 한다. 내 사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엄마, 그게 무슨. 그때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나는 내 평생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표정을 그 아이에게서 본 듯했다. 어머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말씀? 내 집을 팔아놓고 말을?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 많으시고 우리도 애 키우고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솔직히 이 집은 지금 있는 게 아깝잖아요. 아깝다니?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그러니까요. 그 평생을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도와달라면서.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은 사람 말투였다.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 엄마 허락 없이 이런 걸 했어.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도 알잖아. 당신 월급으로는 도저히 못 버텨. 나도 나대로 힘들고 이 집 팔아서 전세 얻고 사업 자금 마련하고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했니? 어머니는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당신 어떻게 엄마 집을 팔아? 그걸 나한테도 말 안 하고? 이건 범죄야.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말했다. 당신은 어머니만 어머니야? 나는 뭐야? 나도 당신 아내야. 우리 애들은 뭐고? 어머니가 여기 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아?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는 그 틈을 파고들며 말했다. 당신은 회사에서 맨날 바쁘고 나는 애 키우고 살림하고
그런데 어머니까지 챙기려니 나도 지쳤단 말이야. 이 집 팔아야 우리도 숨 좀 쉬어. 아들의 얼굴은 흔들렸다. 내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다. 이 아이는 지금 이 순간 자기 아내의 말과 자기 어머니의 삶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엄마는 괜찮다. 너희가 힘들면 나는 그냥. 그때 며느리가 말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부여잡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집 문 앞에서 얼어붙은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장바구니 속 고구마와 시래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내 마음도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완전히 어두워진 복도에 앉아있는 나를 무심히 지나쳤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손주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남편이 남긴 말이 떠오르면 가슴이 찢어졌다. 여보, 이 집은 꼭 지켜. 나는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셈이 된 걸까? 아들은 결국 집 문을 열고 나왔지만 그 얼굴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모텔 잡아줄게.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 말 속에서 나는 더 큰 절망을 느꼈다. 아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며느리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에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길을 헤매다가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시장에서 산 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봉지 안에는 손주들에게 주려고 샀던 고구마가 아무 의미도 없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갑작스레 심장이 세게 조여들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핑 돌았다. 아, 안 돼, 지금 쓰러지면.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슥.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끄러져 떨어졌고 고구마 하나가 천천히 벤치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그리고 나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마지막 순간 보였던 건 남편의 환한 얼굴이었다. 여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눈을 떴을 때 천장에 달린 희미한 형광등이 흐릿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였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얘야,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엄마. 엄마가 공원에서 쓰러져 계셨대요. 지나가시던 분이 119에 신고했고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들의 눈에는 진짜로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런 아들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엄마가 너한테 집만 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이야.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런데 많이 미안해요, 엄마.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나는 조용히 웃었다.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따뜻한 미소였다. 아니다.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어떤 절망보다 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 표정은 죄책감보다는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인 듯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도 없었다. 며느리는 침대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근데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요. 사업 문제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어머니 집을 팔면 저희도 좀 숨통이 트일 거라 생각해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했니?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돌렸다. 어머니, 서류에 사인도 하셨잖아요. 전자서명. 순간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언제 사인을 했다고?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아, 그날 집 계약서 가져왔을 때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제가 대신 진행한 거죠. 잘 모르시는 상태? 내가 치매라도 걸린 사람 취급이니?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너, 내 사인을 위조한 거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곤란하죠. 저희도 살려고 그런 거니까. 그 순간 아들이 크게 소리쳤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사인을 몰래 한 거였어.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이 집 팔자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하지만 엄마 사인을 어떻게. 엄마는 잘 몰라서 그냥 제가. 아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변해갔다. 나는 그 모습을 속을 다 비우는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침대를 빙 돌며 한참을 걸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집을 몰래 팔고 사인은 위조하고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며느리는 계속 변명했다. 난 당신 생각해서 그랬어. 당신 월급으로는 애 둘 키우기 힘들잖아. 어머니는 어차피 오래 안. 순간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끊었다. 입 다물어.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침대 쪽으로 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야, 너도 힘들었잖아.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엄마 지키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참아온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래, 이 아이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상황에 휘말린 거였구나.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눈앞에서 뻔히 드러났다. 며느리가 내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렸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범죄였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 부부의 재산 문제를 도와주던 오래된 법무사였다. 아드님, 어머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들은 법무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법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사모님이 사인도 안 하셨는데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말했다. 사실 며칠 전 고인께서 남긴 유언장 관련해 연락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유언장? 네. 고인께서 생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며느님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병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법무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유언장에 이 집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멈춰섰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여보, 혹시 당신이 나를 지켜주려고? 병실 한쪽에서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손때 묻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법무사는 숨을 고르고 나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집은 당신의 것이다. 평생 나와 함께 살아오며 고생만 했던 당신이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아들에게 절대 넘기지 말 것. 며느리에게는 절대 재산을 맡기지 말 것. 이 집과 적금, 예금 모든 재산은 오직 아내에게 귀속된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마지막 소원은 당신이 이 집에서 불편함 없이 사는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람. 유언장이 끝나는 순간
병실 공기가 멈춘 듯했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그리고 절망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엄마가 이 집을 가져야 할 사람이었어. 아버지가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다. 그게 그런 줄 몰랐어. 난 그냥. 법무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사모님이 사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매매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무효? 당연합니다. 본인 사인이 아니고 유언장에도 재산 이전 금지 의사가 명확합니다. 아들은 믿기지 않는 듯 며느리에게 소리쳤다. 당신, 내 엄마한테 한 행동이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자 며느리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래, 내가 했어. 집 팔자고 계속 말한 것도 나야. 왜냐면 난 이 집이 싫었어. 어머니가 집 안에 있으면 숨이 막혔다고.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당신은 회사에서 바쁘고 아이 둘은 계속 울고 어머니는 뭐든 간섭하시고 나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단 말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그렇다고 남의 집을 몰래 팔아버리면 안 되지. 남의 집? 어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에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가족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며느리는 눈물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집안일, 애들 돈. 내가 얼마나 혼자 힘들었는지.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건들지 말았어야지. 그건 선을 넘은 거야. 며느리는 결국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병실에서 나가는 걸음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걸음이 아니었다. 며칠 뒤 법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 매매는 위조 서명과 본인 동의 없는 매매로 정식 무효 처리되었다. 며느리가 작성한 전자서명 기록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고 심지어 매수자까지 속인 셈이어서 매수자도 바로 계약을 취소했다. 아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질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나는 그저 가만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얘야, 너도 힘들었잖아. 며느리는 결국 아들과 별거를 시작했다. 손주들은 엄마 아빠의 싸움에 울면서도 내게 와서 말했다.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요. 나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집에서 나가는 순간 그녀는 나를 끝내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없는 허무함과 약간의 연민까지 느꼈다. 저 아이도 삶이 참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 어떤 핑계로도 내 삶을 망가뜨린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 며느리가 나간 뒤 아들과 나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집인데 엄마한테 허락도 없이.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얘야, 너도 사람이다. 힘들면 흔들리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하지만 엄마가 위험한데도 내가 며느리 편만 들어서. 아니야. 너도 가족 지키려다 그런 거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고 엄마를 버린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조용히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는 가족이잖니. 상처도 주고 사과도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들은 끝내 내 품에 안겨 울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면 누군가는 나를 밟고 올라선다는 것을.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인생의 경계선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왜 그토록 집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제야 마음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집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아들 역시 저와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죠. 삶은 때론 잔인하고 때론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오면 우리는 결국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보,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이 집 이제 제가 지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